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택트 종목으로 코로나 방어주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죠. 일단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방어주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도 분기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단 갖고 왔습니다. 네, CJ E&M 자회사고 드라마 제작 국내 1위 기업이죠. 자, 보시면 매출액 보십시오. 자로 잰 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적으로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적 전망치지만 실적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요. 허나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죠. 왜? 이 기업이 재미있는 게 일단은 이 제조업과 달리 얘네들도 드라마 제조죠. 사실 드라마를 제조 같은 말이지만은 일단 인건비와 여러 비용을 투자를 해서 작품을 하나를 딱 만들어요. 만들면은 그 다음에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미국도 수출, 중국도 수출, 만약에 일본도 수출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 작품을 만들었는데 매출처가 다양해지게 된다면은 비용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비용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보통 다른 기업들은 매출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원재료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마케팅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함께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나 만든 소스를 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팔아서 그렇죠. 이익을 더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게 바로 이런 미디어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매출액은 연평균 15%씩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51%씩 증가합니다. 엄청난 고성장이에요. 지금 이 기업이 PER이 비싸다. 그걸 논할 때가 아닙니다. 워낙 높은 고성장이 있기 때문에 높은 PER이 당연한 거죠. 높아도 먹을 게 많아요, 이게. 자, 넘어가서 볼게요. 최근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분기 실적이고요. 이게 2019년도 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1, 2, 3분기 추정 실적입니다. 증거사들이 서로 맞추려고 이렇게 자판기를 좀 두들겨 봤어요.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요 화면을 좀 더 줄여서 네. 일단 2019년도 4분기는 살짝 여기가 적자가 살짝 났어요. 영업이익 적자가. 여기서 뭔가 이제 비용을 좀 크게 쓴 게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드라마 편수가 좀 적었고요. 이때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털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일단 관측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3분기가 성수기인 걸로 좀 보이네요. 그쵸? 2, 3분기가 성수기인 걸로 좀 보여요. 2, 3분기. 그쵸? 부분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전년 대비 드라마 편성은 전체 매출 비중이 한 4대 4 정도 됐죠. 드라마 편성은 17%가 증가를 했고 드라마 판매, 요게 중요합니다. 드라마 판매가 무려 35%가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기타는 이제 PPL 광고. 그렇죠? 드라마 속에 약간 협찬 광고 같은 것들은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들고 있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드라마 판매 쪽이 이제 해외 쪽으로 이렇게 다각화시키겠다. 지금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가지고 가령 2017년도에 제작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죠. 그 드라마를 해외에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그냥 판매만 하는 겁니다. 그럼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제작 비용은 이미 다 커버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높은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 실적을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매출액은 2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8%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게 아니라요. 매출액입니다. 이 기업은.
매출액만 증가한다는 것,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채널에 이 드라마를 공급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4분기 때, 지난해 4분기 때 살짝 요게 이제 영향도가 좀 컸었죠. 적자가 났던 게. 일회성 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일단 됐고요. 자, 주가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게 2019년도 올해 이제 추정치입니다. 지난해 이제 4분기 때 이렇게 된 건데, 올해 4분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이게 일회성 적자기 때문에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게 된다면 4분기 때 지난해 기저 효과 때문에 2020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실적 성장폭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금 현재 투자 유망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 이게 뭐다? 주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한다. 이 뜻입니다. 실적이 상승해야 주가가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실적이 상승해도 주가가 상승 안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향후에 이제 이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부족할 때, 지금까지는 상승했는데 앞으로에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안 오르죠. 그러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생산재 기업이 아니잖아요. 거래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 국민이 거래처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생산재라든지 특정 기업에 뭐 거의 한 7, 80%를 공급하는 특정 기업하고만 거래하는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 기업한테 휘둘리거나 가격 압력이 들어오거나, 혹은 그 전방 그 거래처의 어떤 실적 재고 조정에 따라서 실적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향후에 또 실적이 오를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안 오를 수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1, 2분기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3, 4분기 실적도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노란색이 있고 여기 검은색, 요것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추정 실적이지만은 2020년도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0%의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는 왜 이렇게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느냐? 일단 작년 대비 드라마 제작 편수가 5편이 증가를 합니다. 일단 물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이익도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넷플릭스하고 3년간 드라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도 또 호재가 있습니다. 해외 판매 확대와 글로벌 드라마 공동 제작 등을 통해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HBO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타임워너사가 설립한 미국 최대 유료 TV 방송입니다. 케이블 TV죠. 유료 TV. 이쪽하고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공동 기획과 대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 기획과 대본을 개발할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마진율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된다. 근데 국내 시장에만 머물렀던 드라마 제작을 미국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죠. 연간 주당 순이익을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은, 자,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죠. 이게 바로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아까처럼 드라마를 만들게 되고, 얘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그것이 다 돈입니다. 이미 철지난 드라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봤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심지어 중동, 중국, 이번에 좀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은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이 또 가능하겠죠? 그렇죠. 미국, 일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때문에 K-팝, K-뷰티, K-드라마죠, 이제. 그래서 이제 K-컨텐츠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드라마 제작, 요 작품을 가지고 해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높은 이제 성장이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는 얘기고,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무려 연평균 45%씩 증가합니다. 연평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이게? 무려 204%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 2022년도가 되면 204%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게, 단순하게. 이 종목을 지금부터 2년 반 정도만 들고 있으면은 수익률 204%의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연평균 45%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다른 산업재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재 이런 것들은 전방 업체의 사이클이 지금 우리가 PC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향후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진짜 좋아질까? 향후 건설시장, 향후 조선시장, 또 뭐 있죠? 각종 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업종이 과연 좋아질까? 조금 우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종목을 2년 반 동안 내가 과연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왜? 실적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허나 이런 소비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가령 내가 딱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한 2년 정도 이상은 묻어둘 용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렇게 후보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할 건데요. 이런 특정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련주 한 2, 3년 정도 들고 있을 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한 10종목 혹은 20종목 정도를 딱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합니다. 한 종목당 가량은 이제 100만 원씩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적중률 또한 높아지게 되겠죠. 한 종목에다가 너무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에다가 한 2년 정도 들고 있을 종목 이렇게 투자하게 된다면은 그 중에는 뭐 이탈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빼고, 그러면 이제 실적 안정성이 좀, 그 수익률 안정성이 꽤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사게 된다면은 당장 올해 안에 그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고 내년까지 들고 있으면 몇 프로고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약 81,600원 정도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목표 PR을 잡는 게 중요해요. 목표 PR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의 PR이 그동안 68, 55 좀 꽤 높죠.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겁니다. 높게는, 네, 지금 뭐 PR이 뭐 100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낮게는 45 정도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땐 PR 한 60 정도 주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PER 60을 겨냥을 했을 때 2020년도 올해 실적 성장에 따른 PER은 46으로 떨어지고요. 2021년도가 되면 35, 그 다음에 28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2022년도까지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올해와 내년만 놓고 볼 때는 일단 올해 안에는 보유하게 된다면은 수익률이 약 31%가 좀 기대가 되고, 내년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68%의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 올해 수익률보다는 내년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 그쵸? 요건 2022년도네요. 2022년도. 맞는지 보겠습니다. 맞네요. 내후년까지 들고 가겠다. 한 100% 정도, 2배 정도 수익률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이런 종목에 접근하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단기적으로 가령 시세를 보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려다가 소위 이제 물렸다고 쳐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나는 10분 정도 들고 있을 종목도 10년 동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만 들고 있다. 이런 얘기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익 성장 측면에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매출 성장으로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는 이건 EPS를 겨냥해서 지금 목표가를 설정한 거고, 이번에는 매출액 중에서 주당 매출액 SPS를 가지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출 성장률은 무려 연평균 15%예요. 이게 매출 성장률하고 이익 성장률하고 매출 성장률이 1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익 성장률이 46%죠? 45%죠? 매출 성장률 15%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매년 외형을 그렇게 확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쟁사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사가 누구예요? 공영방송 같은 걸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청자를 뺏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뭐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거 있으면은 이만큼 풀을 넓힐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액 구성원을 볼 때 목표 PSR, 이거는 이제 주가 매출 비율인데 PER이 아니라 PSR입니다. PER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매출액을 하는 것은 PSR인데 목표 PSR은 한 5.5배를 주면은 합당할 것 같아요. 5.5배. 6.8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낮게는 5.1, 최근에는 4.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대략 5.5배 정도 주면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한 5 정도 줬죠. 카카오는 4.9를 줬고요. PSR을. 네이버는 5.2인가 1인가 이렇게 줬습니다. 향후 이제 이익 성장치라든지 과거에 매출 성장치를 고려해 봤을 때 한 그 정도 주는 걸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구성상 이익 성장률이 조금 높아요. 더 네이버하고 카카오보다. 왜냐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막 투자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투자 비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광고 수익이 살짝 떨어지는 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매출 성장에 대한 그 폭을 조금 낮게 잡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솔직히 조금 더 좋습니다. 목표 PSR을. 그랬을 때 올해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35%, 2021년도는 57%. 자, 이건 매출액 기준으로 따져온 거고, 35하고 57 기억하시고요. 35하고 57 거의 비슷하죠? 요건 한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쵸? 대략적으로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는 거하고 이익을 기준으로 잡는 거하고 거의 얼핏 비슷하죠. 이 두 가지를 제가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요 부분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재무안정성 확인해 봐야죠. 대한항공도 유상증자 했죠. 사실 대한항공을 제가 한 2달 전에 저희 회원분들한테, 한 달 전이죠, 추천했다가 추천 철회를 했어요. 재무안정성이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 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이제 채권 발행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좀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 저라면요 유상증자 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유상증자가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이 좀 안 좋으면요,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을 건드리게 돼요. 어떻게 된다? 유상증자, BW, CB 발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재무안정성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유동 비율이 일단 100%가 넘었어요. 끝. 순차익 비율 없죠. 얘들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대출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금융소득이 이자 비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이자 보상 배율이 지금 금융권에서는 기업을 평가를 할 때 이자 보상 비율로 평가를 해요.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과 영업이익과 그 차이가 얼마냐 이겁니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넘어서질 못하면 좀비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자 보상 배율 0 미만,
이게 이제 좀비 기업이죠. 그러니까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근데 얘들 58이에요. 이게 뭐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58배다. 이겁니다. 그쵸? 이자를 갖고도 뭐 엄청나게 돈이 막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그럼 우리가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목표 주가를 PSR로 기준으로 보면은 11만 원 정도가 2020년도 기대 수익률이에요. 11만 원이면은 여기네요. 제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 목표가에 도달하는지 안 도달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더 들고 계시면은 12만 7,800원 반올리면서 12만 8천원 12만 8천원. 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12만 8천원. 예. (2022년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 뭐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보유하시면 좀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업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냐면은, 적정 주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겁을 내서 손절을 합니다. 그쵸? 적정 주가를 아시게 되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비중 확대를 하죠. 더 사죠.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더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실적을 분석을 하고 실적 분석한 것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투자 전략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정 주가를 모르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겁나가지고 내다 파는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목표가가 없는 사람들은요, 손절을 합니다. 손절이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손절을 잘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적정 주가를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노후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꾸준함과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차트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 같은 사람이 가만 안 있어요. 그냥 여기서 다 저점 매수하는 거죠. 왜? 적정 주가를 아니까. 투자 전략에 세우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을 비중을 1%밖에 제가 안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못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십니까? 제발 주가가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저가 매수 전략을 갖고 있으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웨이라는 종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웨이 역시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죠. 코웨이는 정수기 렌탈뿐만 아니라 그 필터 판매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코웨이 아줌마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그리고 비데도 있고 정수기도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필터도 교체해주고 2달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데는 2달인가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그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자동이체로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쇼핑하듯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국의 그 회원들을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네, 침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좀 관심이 가요. 저도. 이 침대 시트를 청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진드기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렇대잖아요. 최근에 막 등이 가려워가지고, 나이 먹어서 등이 가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혹시 진드기 영향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깔끔하게 살고 싶은 사람, 유난히도 깔끔하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니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기도 렌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웨이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렌탈 사업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렌탈 사업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주된 소비층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을 아끼고 편의성을 확보할 수이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 바로 이건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여기에 메가 렌탈 품목으로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트리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지누스 어떻게 됐죠? 네, 지누스 같은 것도 이 스프링 그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무겁고 그리고 또 오래 써야 되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이 지누스가 생산하는 이 폼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볍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소모품 형식으로 막 계속 바꿔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스프링 매트리스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에어 매트리스 혹은 폼 매트리스, 스프링이 없는 거, 싼 거, 막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진드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럽고 뭐 흘리고 그러면은 코에도 그런 쪽에서 이제 이게 매트리스가 렌탈 품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SR은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 있죠. 성장하는 기업은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애매해져요. 이익이. 그래서 이제 성장 기업들은 이익보다는 매출 성장, 외형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PSR로 계산되는 거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소비재잖아요.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매출액이 연평균 9%, 영업이익은 연평균 17%씩 증가하는 모습을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계절적 편차가 없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1분기 때 2019년도 1분기 때 매출액 9%, 그러니까 전년 1분기 대비 9%, 2분기 때는 전년 2분기 대비 11%, 3분기 13%, 4분기 12%.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 있죠.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실적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4분기 때 이상한 일이 생겼죠. 이게 AS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이 좀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 파업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입니다. 한번 어쩌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절호의 매수 기회죠. 이렇게 실적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한번 스텝이 꼬이는 경우는 꼭 있어요. 그럴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회성 이익 하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어느 쪽에서 잘했는지를 볼게요. 좀 크게 볼까요? 보시면은 정수기 쪽은 경쟁이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 정수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1% 정도 역성장을 했고, 비대 쪽에서는 10% 매출 비중이고 1% 정도 성장. 공기청정기는 12%가 성장했네요.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네요. 이게 매출 비중 13%짜리입니다. 연수기는 한 11% 정도 성장했고, 매트리스가 여기 있네요. 그쵸? 매트리스가 이게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일단 5%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총 12%가 성장을 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전 분야가 비교적 꾸준한 성장을 좀 안정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이런 소비재 기업들은 향후에도 이런 정도의 성장은 나오지 않겠느냐.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하락했다? 12%가 역성장했죠. 지난해 4분기 때가 이렇게, 그쵸? AS 쪽 부분에 파업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 AS 직원들 있죠? 이 직원들을 계약직인데 그냥 정직원으로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악재는 일어날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례적으로 12%가 역성장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쵸, 이때죠.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를 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죠. 2020
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전년 대비 몇 프로씩 증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올해는 25% 정도 증가, 내년도는 9%, 4%, 2020년도 실적 성장이 좀 높네요. 자, 이 기업의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게 된다면은, 일단 말레이시아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수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포화가 돼 있으니까 해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법인이 지금 2023년도까지 연평균 9% 정도 성장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정수기 사업 1위 기업입니다. 코웨이가. 그런데 2020년도부터 뭘 주목해야 되느냐? 말레이시아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2020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는데, 사업을.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이 정도의 인구를 감안하게 된다면 코웨이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도 1등을 하게 된다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관전 포인트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향후 이제 뉴스를 검색하시더라도 인도네시아 쪽을 함께 검색을 하시면서 이쪽의 성장성을 한번 좀 파악하시는 것이, 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코웨이. 빠진 뒤에 별로 오르질 않았죠. 그쵸?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한 요 정도? 3분의 조금 더 올라가도 이렇게 하면 뭐 3분의 1 정도 회복됐나요, 주가가?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회복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의 PER을 줄 때 굉장히 제가 짜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목표 PER을 제가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는 앞으로 시장 상황, 그러니까 뭐 지수가 별로 오르지도 않고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그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목표가를 설정해야지, 그거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뭐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를 일단 1차 목표가를 넘어서면은 그다음부터 좀 자유롭게 배부른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제시하는 목표 PER은 적정 PER이면서도 그냥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목표가. 자, 1차 목표가. 자, PER 16배를 줬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졌네요. 6만 100원이네요, 지금. 그럼 더 좋네요. 어이구, 상승률이 한 4% 정도 더 기대가 되네요. 지금 사시게 된다면 2020년도 목표가는 약 50%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까지는 66%. 그럼 굳이 이 기업을 2021년도 내년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껏해 15%밖에 안 되잖아요. 뭐 내년 되면은 내년 또 주가 상승 기대율이 높은 기업에 또 투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굳이 2021년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이게 좀 합리적이겠죠? 올해 보유해서 뭐 최대한 1년까지 보유하는 걸로 생각하시게 된다면 내년도 4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결산 실적이 3월 말에 나오잖아요. 그럼 3월 말에 결산 실적 나와가지고 이 기업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됐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한 달 안에 뭐 주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올해 안에 이것이 목표가에 다 도달할 수 있고, 올해 안에. 그래서 뭐 최대한 1년, 작게는 한 6개월, 7개월 이 정도 보유하시게 된다면은 최소한 올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달성되지 않을까. 자, 재만정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동 비율이, 네, 괜찮죠. 이게 유동 비율이 낮죠, 지금. 100 미만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 부채가 165%인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 한번 좀 볼게요. 얘네들이 원래는 넷마블에 인수하기, 이게 최대 주가 지금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인수하기 전에 사모펀드에서 얘네들을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회사다가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매각은 잘 안 됐고, 그리고 또 배당을 또 계속적으로 받아낸 거예요. 사모펀드 쪽에서 자기들도 뭔가 먹으려고. 그 배당을 계속하면서 배당 줄 돈이 없으니까 차입금을 막 확대를 한 겁니다. 이 차입금 막 올라가고 있죠, 이게.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부채 비율도 이게 높아진 건데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는 부채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 현금 만약에 그 한국전력 그리고 유통회사 백화점 이런 기업들은 유동 비율이 낮아도 돼요. 50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매일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매일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뭐 한 달 뒤에 어느 정도 어음을 결제를 해야 될 돈이 있다. 그럼 뭐 그냥 결제하면 돼요. 부채를. 단기적으로는 부채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현금을 주머니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업들은 코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동이체로 그 매달 한 3만 5천 원인가 빠져나가요. 매달. 전 국민 중에서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로 쓰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 부채가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그 현금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영업 현금 흐름을 좀 볼게요. 이건 장부상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 돈이 입금되는 거 보면은 단기 순손익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장부상에 나와 있는 단기 순이익은 3,322억 원인데 실제 입금되는 것은 5,39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단기 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현금 회전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을 볼 때는 단순하게 어떤 그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 그리고 결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수금이죠, 수금. 수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파악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도 약간 유연성 있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보고 아이고 이거 위험한 기업이네 딱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죠. 이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수익률을. 자, 일단 코에까지 일단 살펴봤고요.